14세기 흑사병을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니까 1347년에 이제 유럽으로 들어왔다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1352년까지 많이 확장됐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347년에 이제 흑해 연안으로 들어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배가 출항했는데 그 출항한 배에 보면 정말 저희 뭐 요즘 스릴러 영화에 나온 것 같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죠. 배가 항구에 왔는데 서던이 다 죽었더라. 뭐 아니면 다 병자들밖에 없더라.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흑해에서 있었으면은 사실 어디로부터가 온 거죠.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1331년에 중국에서 이제 이 흑사병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흑사병의 균은 뭐 예리시니아 페스티스란 균이라고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발견된 건 한 500년 지나서요. 한참 뒤의 얘기고 이때는 그냥 몰랐죠. 몰랐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급속도로 퍼져서 흑해에서 들어왔는데 바로 마르세유,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쪽이죠. 그러니까 흑해에서 프랑스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끝에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유럽 끝에서 동유럽 끝까지 쭉 퍼지고 영국까지 퍼지는데 그림 옆에 지금 지도 보시는 것처럼 49년이면 영국까지 퍼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절대적인 수치로는 우리가 뒤에서 이야기할 스페인 독감보다는 사망자가 적지만 비율로 본다라면 대략 이제 연구자들마다 뭐 추정이기 때문에 다릅니다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뭐 최대 3분의 2. 근데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 얘기해요. 3분의 1 정도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 정도가 줄었다. 근데 말이 3분의 1이지 그냥 뭐 아는 사람 한 명 죽은 게 아니라 가족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근데 이건 그냥 유럽만 이렇다라고 추정하는 거지. 사실 제가 또 서유럽 경제사를 주로 하니까 그렇긴 한데 북아프리카하고 아시아도 엄청난 영향이 있었을 거고 특히 아시아에서 넘어왔으니까 그 과정에서 중앙아시아도 뭐 초토화가 됐을 텐데 제가 그 연구까지는 아직 추정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만 이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잠깐 그림에도 나왔었습니다만 17세기에 한 번 더, 그리고 다음 17에서 18세기 넘어가는 사이에도 한 번 더, 19세기에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서 2010년, 2015년 사이에 WHO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3,248건의 감염이 있고 사망자가 584건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치명률은 대단히 높죠. 그러니까 걸리면 뭐 사망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질병인데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확산 속도에는 조금 억제가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유럽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과 비교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뭐 위생 환경의 문제가 크지 않았나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흑사병 관련돼서는 이게 뭐 알려진 정설은 이제 뭐냐면 당시 이제 중세 시대에 봉건제를 약화시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념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농노가 있고요. 농노 위에 기사, 영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하고 영주들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그런 대가를 보호를 해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력이 뭐냐면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그 토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못 떠나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 토지에서 벗어나면은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농민들을 토지에 묶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농민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노예라는 단어 합쳐서 농노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이제 페전트라고 쓰고. 그러니까 토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엄청나게 아까 본 것처럼 뭐 3분의 1에서 2분의 3분의 2까지 인구가 줄었으니까 이 사람이 귀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토지에 예속돼 있던 농노들의 지위가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느냐? 이 사람들이 토지에 묶여 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임노동제, 그러니까 임금 노동입니다. 여기서 임노동은 그러니까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일을 해서 이 나온 소출물을 영주나 기사한테 공납하고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고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월급 계약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치면 월급은 아니지만 당신은 보면 이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장기 뭐 한 10년 아니면 뭐 한 5년, 6년 이런 식으로 이 땅은 내가 경작한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토지 소유자인 너한테 준다. 이런 식의 계약들을 맺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지금도 비슷하죠. 소유권하고 점유권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권을 오래 행사하게 되면 소유나 다름없게 되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예, 예, 한 가지 이제 코멘트인데요. 이게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이런 농로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거를 지금 단지 그냥 소장농 개념에서 얼마를 이제 영주한테 바쳐서 바치고 나서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와 임금 형태로 고용이 되는 거랑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냐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서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제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생산량이라고 하는 게 들쑥날쑥 할 거고, 그러면은 그 들쑥날쑥한 생산량은 일종의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일정 부분을 뭐 농노가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적인 어떤 부분을 농노가 소작농의 개념이니까 영주한테 바쳤다면 그거의 리스크는 나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산출물이 많아지는 거랑 적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직격탄을 주냐? 농노한테 직격탄을 주는 거였죠. 그리고 임금 형태로 바뀐다면 그거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임금으로 받는 거라고 그러면 이 리스크는 임금을 주는 쪽에 가게 되는 구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런 식의 이제 변화들도 있고,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사실 뒷부분의 이야기를 강조하려는 건데, 이런 식의 해석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음, 뭐냐면, 당시 그런 식의 임금 노동자 계약된 수가 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들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노동자, 뭐 이 당시 대부분의 농민이죠. 대부분의 농민을 반영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은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장에서 월급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현실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 과거에 있었던 일의 변화 과정을 좀 끼워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반론들이 상당히 있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해석상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농노의 지위가 이제 예속되어 있는 거에서 좀 벗어났고 어,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요즘 바뀌긴 해요. 협상의 힘이 생겼다. 협상의 힘이 생겼다. 과거처럼 뭐 그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면 초약권 이런 거 있었죠? 영주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신혼부부의 초약권을 영주가 행사한다. 뭐 사실은 그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었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타협해야 되는 어, 협상 가능의 영역들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합의들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임금 노동이 일상화되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논쟁들이 있고 훨씬 뒤에 아주 뒤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냐. 이 당시 뭐 13세기, 14세기 일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 이제 큰 아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조하게 되는 거는 일정 정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고용 관계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정도 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17세기 흑사병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망자 규모는 좀 적었죠. 사망자 규모는 적었는데, 17세기 흑사병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위가 이것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1623년부터 32년 사이에 이제 프랑스 북부, 네덜란드, 라인란트 지역들, 그러니까 지금 독일 남부 지역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지역들에서 쭉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25년에는 잉글랜드 그리고 독일의 북중부로 나갔고 1629년 되면은 피레메 산맥에서 스위스까지 그리고 1629년에 이탈리아 북부를 강타하고 1640년 되면 스페인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기록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그 기록들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업도시들 타격이 커요. 근데 이거는 우리 직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업도시가 물류의 이동이 많은 데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접촉이 많은 거죠. 요즘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도시의 확산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런 곳들이.
그래서 뭐 암스테르담, 런던, 베니스는 아주 주기적으로 이제 겪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데이터가 좀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제 뭐가 확인이 되냐면 거주구역별로 얼마나 사망하는지들이 이제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봤을 때 거주 환경이 열악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들에서 피해가 큰 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앞에서 제가 이제 물류에 의한 상업 도시들의 타격이 컸다고 그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전파돼요. 이제 그런 효과들이 확인이 되고요. 어, 유명한 이제 그림 하나가 이게 베니스 아마 카니발 같은 거 할 때 보면 저런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 쓴 사람들 혹시 있는 거 보셨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감염병 담당 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방문 의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약 주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특징은 뭐냐면 물론 기록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 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요.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병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의 이제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 이해는 틀린 거예요. 잘못됐지만 간접적으로는 효과들을 가져와요. 근데 그 효과 중에 사실 하나가 뭐냐면 격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격리하잖아요. 뭐 락다운하고 뭐 하는데 똑같이 이때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접촉되면은 안 된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접촉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이게 뭐 물로 퍼지는 건지, 공기로 전파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당시 많이 했던 거 이제 공기 전파예요. 공기 전파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지금 저런 마스크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기가 저 새부리 같은 코로 해서 들어오면 걸러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마스크를 쓰고 의사들이 다닌 거고, 장갑 같은 거 꼈죠. 그러니까 접촉을 막으려고 장갑을 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진 거죠. 그리고 봉쇄와 더불어서 이제 이동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감염된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집에 대해서는 이 집은 이제 위험 지역이라는 그런 구조물 같은 걸 설치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다니면서 나눠주는데, 근데 이런 효과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없지는 않았지만 사실 지금의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이걸 의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접적인 사실 효과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의 기준에서 봤을 때 유사한 행위들은 보면 이제 소독들이 이루어져요. 폐기물 처리한다든지 이제 우물을 소독한다든지. 저희 오늘 다루진 않지만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19세기에 이제 그 콜레라 런던에서 콜레라 퍼진 거를 이제 지도를 그리고 우물인가요? 펌프를 이제 찾아내고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대적인 방역 활동의 처음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유사한 활동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 이때도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넘어가기 전에 예, 말씀하셨던 그 영국의 우물은 맞고요. 예, 콜레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존 스노우라고 하는 그 최초의 역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적인 예, 아까 얘기하신 에피데미올로지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존 스노우인데 이 사람이 하는 방식들이 오늘날 이 역학의 기본적인 토대가 돼요. 그래서 뭘 했었냐면 감염자가 어디에 있는지 감염자 집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치를 쭉 표시를 하고 봤더니 특정 우물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 감염이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거다라고 지목을 하고 여기를 폐쇄함으로써 콜레라 확산을 막았던 사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지도가 나와서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 감염된 사람들의 위치를 표시했던 지도가 이제 그 근거가 돼서 그 우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방식들로 지금까지 방역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역학의 어떤 접근 방법들 이제 그게 저기 시작된 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신기한 게 콜레라가 우연하게 다행스럽게 도수인성 질병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우물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수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엔 그러니까 몰랐는데, 네, 아, 몰랐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가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역학에서 연구 방법론은 근거들을 모아서 거기서부터 논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씩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뭐 감염 경로가 피부 접촉이냐, 뭐 공기 중이냐, 수인성이냐 이런 것들을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이 펌프, 그럼 물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 나가면서 거기를 이제 폐쇄하는 조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 폐쇄하는 조치를 했을 때도 100% 이거일까라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에 뭐 검사를 통해서 여기서 뭐 박테리아를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것이다라고 가정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거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거고요. 그로부터 이제 해결이 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이제 조치들을 이제 성공적이었던 걸 판단했던 거죠. 그럼 더 넘어갈까요? 네. 예. 요 17세기에 이제 이런 효과를 잠시만요. 예. 그 17세기에 이제 이런 노력들의 어떤 경제적 결과들을 이야기할 때 이건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 얘기했던 흑사병의 경우도 뭐냐면 사실은 그게 노동의 지위를 올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임금 노동을 향상시키고 월급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라고 이제 전개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결과적인 거하고 또 연결이 될 텐데 임금이 높아지면 그걸 위한 기술 대체들을 개발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면은 인구가 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개발에 유리하고 경제 성장에 유리하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보통 이제 중국과 서유럽의 갈림길이 되는 걸 이제 Great Divergence, 대분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로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요 17세기에 전염병 같은 경우는 알파니 같은 학자는 Little Divergence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써요. 작은 분기. 근데 이건 앞에서 논리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이탈리아가 약 40% 정도의 사망하는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서 아까의 그 논리면은 인구가 줄었으니까 임금이 높아져서 경제 성장에 유리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탈리아는 쇠퇴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인 힘은 영국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영국하고 북유럽은 약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방역에 어느 정도 성공한 국가들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설명의 이제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가 이제 대서양 무역으로 지중해 무역에서 대서양 무역 그러니까 신대륙과 구대륙의 무역으로 이제 무역의 중심축이 옮겨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지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약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좀 확 넘어와서 1918년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은 스페인에서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 문제가 컸던 건데 미국은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이라 보도 통제를 해서 잘 안 알려졌고 스페인만 괜찮고 스페인만 이거를 이제 보도하는 바람에 그냥 스페인 독감이라고 알려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이런 질병 퍼질 때 앞에 지명 안 붙이잖아요. 이게 네. 줄 수 있는 안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스페인은 뭐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욕망 먹는 그런 꼴이 됐으니까. 이제 좀 주로 이제 미국 데이터들이 연구가 많이 된 것들을 제가 찾아서 미국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세 차례 발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18년 3월부터 여름 사이에 1차가 있었고 18년 가을에 2차, 그다음 19년 봄에 3차가 있었고 2차가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하는 게 2차를 걱정을 더 하는 게 이런 역사적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1차 때 발병하고서 저희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때 발병하고서 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격리 조치에 들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면역력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2차 유행 시점에 오면은
또다시 격리 조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게 퍼지고 더 범위도 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통계, 뭐 사실 지금도 통계가 완전하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는 흑사병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비율은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910년 인구의 한 0.8% 되는 67만 5천 명 정도가 이 병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이제 추정들을 하고 있고요. 뭐 당시의 특징은 미국의 경우는 본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질병 통제 이런 것보다는 도시나 주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건 뭐냐면 역시 이것도 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퍼졌고 도시 중에서도 뒤늦게 퍼진 2차, 3차 때 퍼진 도시들이 이제 조금 방역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1차 때 보고 나서 이제 2차, 3차의 방역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퍼지는 과정들은 보면 동부에서부터 미 대륙을 가로질러서 서부로 왔다가 서부에서부터 서부의 북부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형성 과정을 띠게 되고 여기서 최근에 나온 연구 자료가 좀 재밌었어요. 2020년에 나온 결과인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된 게 total NPI days below med. 그러니까 NPI는 non-pharmaceutical instrument, 그러니까 약제적인 도구를 사용한, 그러니까 지금 격리 조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쓰지 않는 어떤 방법들을 이제 조치를 했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그게 중위값보다 낮은 기간 동안 그 조치를 한 지역들이고 녹색 지역들은 뭐냐면 MPI 대지 above median, 그러니까 중위값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격리 조치를 한 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거리두기 기간을 얼마로 결정할지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희 첫 의문에 아마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경제학 하는 사람들은 거리두기는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거고 그렇지만 방역엔 유리할 거여서 이 둘이 트레이드오프 상사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그랬을 때 그럼 그게 과연 효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 효과를 볼 때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왼쪽에 보면 Change in Employment 1914에서 1919, 그러니까 고용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병이 지나간 이후의 고용 변화들을 보면은 녹색으로 된 지역들이 붉은색으로 된 지역들보다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세선도 보면은 사망과 비교했을 때 역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망률도 낮추고 그 다음에 격리 기간도 길게 하고 이런 것들이 뭐와 상관관계를 갖냐라면 고용을 최종적으로 늘렸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기 관점에서 보면은 격리 조치나 이런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메커니즘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좀 더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건 아직 연구가 완전하게 된 건 아니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이 당시 이제 전쟁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는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순히 이게 경제적 문제와 방역의 문제가 트레이드오프 상사관계 있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요 이제 그래프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건 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의 관계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좀 고민할 수 있는 단초들이 좀 될 것 같고요.